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해 난임부부의 출산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매년 부산 불꽃축제 행사 때면 광안리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의 무덕이 적발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부마 항쟁을 기록한 선언문과 취재 원고, 항쟁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겐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시술 비용도 만만찮은 부담인데요. 정부가 난임 시술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2,86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약 14%인 1,740여 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은 인공수정이나 체외 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겁니다. 부산의 난임 시술 출생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출생아는 15,058명으로 이 중 약 7.9%인 1,190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엔 8.7%, 그 다음 해엔 10.7%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난임 부부의 출산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시술비 지원 횟수가 25회였는데 이젠 출산당 25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원금 한도도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 11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람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45세 이상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부산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비율을 보면 인공수정의 경우 17%, 체외 수정은 28%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매년 부산 불꽃축제 행사 때면 광안리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부산시와 수영구가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바가지 요금은 여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식당 등에는 부산 불꽃축제 예약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렸습니다. 불꽃축제 당일 숙박 예약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평소보다 두세 배 넘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와인 조식 세트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네. 77만 원이세요. 77만 원이요? 네. 남은 객실이 요거밖에 없어요. 평상시 많은 할인 혜택이 있었다며 불꽃축제 당일은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까지. 평상시에는 저희가 많이 깎아서 판매하고 있는 거라서 정상 판매가가 원래 85만 원인데요. 지금 75만 원으로 예약받고 있고. 빈방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바가지 요금 근절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객실은 다 매진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에는 2인 기준 1박에 270만 원을 할인 적용해 84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로서로도 믿기가 좀 힘든 금액인데 너무 말이 안 되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흐리는 또 불꽃축제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와 수용구가 협력해 현장 점검에 나서도 가격 고지 명령 등만 가능하다 보니 실질적인 바가지 요금 근절은 힘듭니다. 업소에서 가격표를 계속 해놓으면은 저희 쪽에서는 따로 뭐 그거에 대해서 처분할 근거는 없거든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카페며 음식점도 음식값 외에 대부분 자릿세를 요구했습니다.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해친다며 해마다 문제가 돼왔던 바가지 요금. 올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고 관련법 개정 없인 내년에도 바가지 요금은 잡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노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중개 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초년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피해자 617명에게 30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30%인 9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대신 일반 금융권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비가 급해가지고 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찾아봤는데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사이트 보고 대출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수수료라 생각하고 그냥 썼습니다. 이들은 주로 심사가 허술한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노리고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역할 분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신청서의 대출 희망자 지급란에 그 희망자 인근의 사업장을 임의로 기재하고 대표자 연락처를 조직원의 연락처로 기재한 후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마치 자기가 사업주인 양, 대출 희망자가 자기의 고용인인 양 행사를 해서 금융기관을 속인 것입니다. 경찰은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사금융을 찾더라도 그 허위의 기재로 금융권을 속여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4개 조직 일당 9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정립과 부산교육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행복학교 9기를 운영합니다. 9기 행복학교에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 원장이 쉽고 재밌게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학부모 지원 포털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부산의료원 감사에서 심각한 경영난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45%로 전국 지역의료원 35개 중 34번째로 낮습니다. 재정난도 심각해 올 상반기 적자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의회 감사에서도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산 시민이 제일 믿고 의존하는 곳이 부산 의료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 서울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럼 부산 의료원은 누가 오느냐? 동네 사람이 온다 그죠? 동네 마트 수준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부산 시민을 위해 가지고 대형 뭐 참사가 난다든지 대형 그 감염병이 발생할 때 전신을 다해 가지고 막아내는 이런 역할은 이미 기존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가 고 단위의 어떤 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과연 드릴 수 있느냐, 이 점은 사실 저는 못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또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습니다. 원장님, 예, 행감 자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게 자료가 틀리네요. 행감 자료를 왜 거짓으로 제출했냐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는 도시철도 사상하단 공사 구간 싱크홀 사고에 집중됐습니다. 의회는 설계 공법상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공사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1차례나 싱크홀 사고가 났지만 뒤늦게 투입된 7억 원짜리 지표 탐사 장비를 두고 무용지물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 GPR 탐사 장비를 투입을 하고, 그러면 꼭 그에 대한 답변은 상임 그렇지 않다고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뭡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GPR 탐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를 하셔야죠. 평상시에 해서 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는 지표 탐사 장비를 서울에는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한 대밖에 없는 데다 성능에도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부인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 만큼 조상묘에 대해선 각별한 것이 한국의 문화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조상묘에 수많은 쇠말뚝이 박힌 사실을 알았다면 어떨까요? 용인의 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뚝을 박은 건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비석과 봉분이 잘 관리된 묘소 옆에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나들목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흘러내리는 흙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세우는 겁니다. 옹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큼직한 쇠말뚝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산 안쪽에 안반까지 박아 넣는 락 앵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인 머리만한 말뚝 100여 개가 묘소를 뚫고 들어간 형태가 된 겁니다. 묘소를 지켜오던 후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묘소에 쇠말뚝을 박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대조 묘소거든요. 근데 이 산소 밑에 그 수십 개의 7, 80개 되는 앵커를 23m, 25m를 박아갖고 수십 개가 이 아래 박혀 있어요. 조현홍 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래 1년간 수차례 도로공사에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도로공사에다 여러 번 제거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정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앵커가 묘소 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도로공사 측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조 씨에게 협의 없이 공사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앵커가 묘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문제의 앵커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면서도 옹벽 붕괴를 문제로 앵커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묘소를 관리하는 후손에게 허락받지 않고 박아넣은 락 앵커. 후손들이 원하는 것은 조상의 묘에 박힌 쇠말뚝을 뽑는 것뿐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묘는 30년 전 용인시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재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묘의 봉분의 절반을 잘라 땅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문화재로 지정한 용인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묘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알림판입니다. 용인시가 지방유산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묘소의 주인은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낸 조중회 선생입니다. 조중회 선생은 우리나라 보물 제1298호 조영복 초상의 주인공인 조영복의 아들이자 조선시대 주요 사료로 평가되는 입조일기를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소 안에는 원래는 없던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깃발이 잔뜩 꽂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나들목 건설을 위해 수용할 땅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지적 도면을 보니까 봉분의 5분의 2 정도까지 그 산소의 한 그 5분의 2 정도 이상을 강제 수용을 했더라고요. 도로공사가 공개한 봉분 인근 설계도입니다. 공사 측이 수용하겠다고 표시한 선이 묘소의 봉분을 가르고 있습니다. 묘의 봉분 일부가 도로공사로 넘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도로 설계가 봉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도대로 땅을 수용한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번을 나누면서 직선으로 자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지적도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후손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된 땅은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도로공사하고 그 미팅도 여러 번 했었는데 만날 때는 곧 어떻게 뭐 좀 그 해결해 줄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금방 또 지나가고 지금 8월 달에 만났는데 벌써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한 용인 씨는 시가 지정한 유산이 맞다면서도 도로 설계가 봉분을 침범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관련 조례상 개발계획 수립 시 지방유산의 보호 문제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문화유산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상의 묘에 쇠말뚝을 받고 강제로 수용까지 한 황당한 도로공사의 사업. 후손들은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난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죠. 이제는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순찰 로봇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낮밤에 상관없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순찰 로봇을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즐겨 찾는 용인 정평천 일대. 산책로에 풍덕천 이동 안전보안관이라 적힌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찰 로봇 배로미입니다. 하천 산책길을 비롯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안전을 지키는 이른바 순찰 로봇입니다. 어두울 때는 이제 산책하다 보면 좀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은 이럴 때 순찰 로봇이 진짜 순찰을 해주신다면 많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카메라와 센서가 담겨 있는 순찰 로봇은 사람을 비롯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나아가고 밤낮에 관계없이 마을을 돌며 위험 상황이 있을 땐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직접 출동하거나 112나 119에 신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상관없이 자율주행 가능하고 악천 후 기상에서도 저희는 상관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순찰 로봇은 용인 풍덕천동 어린이 보호구역과 산책로 등지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시민 반응과 효과를 살펴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CCTV가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순찰 서비스는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효용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순찰까지 로봇의 쓰임새가 다양해진 가운데 순찰 로봇이 사고 예방과 조치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5주년을 맞았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일어섰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과 60 민주항쟁으로 계승된 부마 항쟁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 학원과 언론의 자유, 유신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투쟁 선언문과 민주선언문이 나붙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에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순식간에 2,000명으로 불어나 부산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항쟁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오랫동안 부산 지역은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인민적 운동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크게는
또 마산도 마찬가지고 마산은 그 전에 4.19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 학생들의 항쟁이 있었고 거기에는 부산, 마산 지역의 오랜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 마산 지역의 오랜 민주화 투쟁의 그런 시민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겠죠. 당시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곳곳에 배치됐고 대학의 휴교와 야간 통행 금지, 언론 검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은 18일 마산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쌍생아이자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부산 가톨릭 센터 농성이 이 명동성당의 농성보다 더 가열차게 더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광주로 가고 그것이 다시 대전으로 가면서 다시 6월 항쟁이 전국화 되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부산에서 다시 식어가던 6월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실제로는 부산 시민 전체에서 시민들이 부마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 속에 이른바 반독재 투쟁의 그런 열기들 또는 그런 DNA 같은 것들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신들이 실제로는 부산, 마산 지역의 큰 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 느끼시고. 부마 민주항쟁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사진과 취재 기록, 대학생의 일기장 등 부마항쟁의 발자취를 담은 아카이브 전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민주항쟁 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환입니다.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수험생들은 막판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